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숨진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과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청와대 간의 갈등과 여야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의문점과 논점을 민주당과 한국당의 율사 출신 당직자와 함께 더 정치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2월 3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수능 채점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국어, 영어는 지난해보다 쉬웠고 문과생들이 선택하는 수학 나형과 한국사가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시는 문과는 수학, 이과는 지난해보다 쉬웠지만 변별력이 유지된 국어가 당락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성적 발표와 함께 대학 입시도 본격화됩니다. 수시 합격자 발표는 10일까지 각 대학별로 진행되고 정시 원서 접수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필리버스터와 여권 관련 검찰 수사 공방에 이어 여야 대치 전선이 더 확대된 겁니다. 일단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를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반면 친황교안 체제로 당직을 개편한 자유한국당은 대여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예산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4차 방위비 협상이 오늘 자정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3차 협상 파행 2주 만입니다.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직전 유럽을 향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고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는 한국을 콕 집어서 방위비 분담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우리 측 협상 대표는 합리적 분담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연내 타결은 힘들어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백두산 삼지연군 관광지구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북미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백두산을 찾았다는 점에서 중대 결단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미군 정찰기도 연일 한반도 상공에서 대북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가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 설악산은 영하 15.9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은 더 춥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집니다. 주말 오전에는 서울과 중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올해 수능은 수학 나형이 불수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점 결과 국어 영역이 지난해보다 쉬웠고 문과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학 나형이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는데 문과 계열 수학 나형이 가장 어려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국어, 영어는 지난해보다 쉬웠고 수학 나형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역별로 표준 점수 최고점이 만점은 국어 140점, 이과 수학 가형 134, 문과 수학 나형 149점입니다. 지난해는 국어 최고점이 150점, 수학 가형 133점, 나형 139점이었습니다. 국어는 10점 늘고 반대로 국어는 10점 줄고 수학 나형은 반대로 10점 늘었습니다. 올해 난이도는 국어가 지난해보다 쉽고 수학 나형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역별로 1등급 표준 점수는 국어가 131점, 수학 가형이 128점, 나형이 135점이었습니다. 수학은 지난 2010학년도 이래 가장 어렵게 출제됐는데 지난해가 국어 불수능이었다면 올해는 수학 나형 불수능이었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90점을 넘긴 1등급 비율이 전체 7.43%로 지난해 5.3%보다 높았습니다. 역시 절대평가인 한국사의 경우 1등급 비율은 20.32%로 지난해 36.5%보다 16%포인트 낮아 한국사가 의외로 어려웠습니다. 사회탐구의 1등급 표준 점수는 62에서 68점, 과학탐구는 64에서 68점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번 정시에서는 수학 나형이 당락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되겠군요. 네,
이번 대학 정시는 문과는 수학이, 이과는 국어가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입시업체들은 문과의 경우 수학 나형이 1등급 내 최대 점수 차가 14점이나 되기 때문에 수학을 잘 본 학생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이과의 경우 수학보다는 국어가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높았습니다. 국어가 지난해보다는 쉬웠지만 표준 점수는 역대 두 번째로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정시에서는 어느 때보다 재수생 초강세가 예상됩니다. 재수생 비율도 28.3%로 2007학년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응시자 48만여 명 중에 재학생은 34만여 명으로 5만 2천여 명이 줄었고 졸업생은 13만여 명으로 오히려 6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국영수 표준점수 평균을 보면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9점에서 19점 높아 상위권 대학에서 졸업생의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수험생들이 내일 자신의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게 될 텐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개별 성적표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수험생들에게 배부됩니다. 성적표는 영역별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자 다니고 있는 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오는 10일까지 각 대학별로 진행됩니다. 정시 원서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가나다 각 군별로 3일 이상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종길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여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부르는 법들이 오늘 자정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 가능한 상태가 된 건데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패스트트랙 법안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10일까지로 오늘을 기준으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 회기 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수도 있지만 여야 합의만 되면 임시회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습니다. 회기가 종료되면 그 다음 회기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임시회를 쪼개서 연다면 각 법안을 표결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표결에서도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인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 모두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아직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주요 민생법안만 다루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며 한국당에 오늘 저녁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5대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패스트트랙 법안은 무제한 토론으로 결론 내자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3당 대표는 한국당이 개혁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잠시 뒤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을 최후 통첩 시한으로 정했지만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국회 일정과는 별개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숨진 전직 특감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하죠?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 58명은 아직도 부르지 않았다며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왜 유독 한국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느냐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숨진 특감반원을 강압 수사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압수수색한 핸드폰에 대해 검경이 함께, 즉 경찰과 함께 포렌식 검증을 할 것도 요구합니다.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 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친문농단 게이트 몸통이 청와대라면서 남 탓과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민저항이 어느 수준까지 갈지 가늠할 수 없다며 공수처가 생겼다면 숨진 특감반원 휴대전화는 이미 빼앗아 증거를 없앴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원우 별동대가 바로 공수처 축소판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며 한국판 닉슨 게이트가 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명수사 의혹은 소설 혹은 가짜뉴스라면서 특감 발언을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졌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원 합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위원장이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일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은 국회법 제54조가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의결하지 않고 재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른바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오늘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 조문했는데 의미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고인의 명예가 지켜지도록 하겠다.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 김조원 수석이 조문을 마치고 한 말인데 검찰을 향한 언급으로도 읽히죠? 예, 오늘 오전 김조원 민정수석이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함께 그제 숨진 채 발견된 전 특별감찰반원의 서울 성모병원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앞서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표하기는 했지만 청와대 차원에서는 첫 공식 조문입니다. 김 수석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직접 답변했는데요. 이 고인은 훌륭한 공무원이었고 그 명예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들이 자신에게 한 말도 전했습니다. 이 고인의 명예가 지켜졌으면 좋겠고 이 고인의 유품을 오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습니다. 이 유품은 어제 검찰이 서초경찰서에서 압수한 고인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언급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김조원 수석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족들께서 방금 제게 부탁한 것은 정말 고인의 명예가 부탁드렸으면 좋겠고 고인이 남긴 유품이 빨리 오늘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김조원 수석은 고인이 청와대 압력 때문에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압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특감반원과 같은 시기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이광철 비서관은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인이 지난달 22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과정을 포함해서 이 검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이광철 비서관 얘기 듣겠습니다.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고인의 직속 상관이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지금 관련 의혹의 중심 인물로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인물인데 비슷한 시간에 조문을 했다고요? 네, 김조원 수석을 포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문한 것과 거의 비슷한 시간이었습니다. 약속을 해서 시간을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1, 2분 차이로 장례식장에 도착했고 이 조문을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빈소를 지키던 유족들은 백원우 전 비서관을 끌어안고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 백 전 비서관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양쪽 모두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그렇지만 이 고인을 포함한 별도의 팀을 가동했느냐, 또 전 울산시장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라는 지시를 한 거냐,
그리고 그 사건의 첩보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와대는 숨진 전 특감 반원이 지난달 22일 울산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이 동료에게 앞으로 자신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는 통화 내용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이 별건 수사 가능성을 포함해서 검찰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 청와대와 여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는 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고 오늘 추가 브리핑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어서 관련 입장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북한이 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백두산을 방문해 자강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동향을 살피기 위한 미군 정찰기는 연일 한반도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눈 내린 백두산 삼지연에서 가죽 코트를 입고 테이프를 자릅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고향인 백두산 삼지연군 읍지구 일대의 준공식 자리입니다. 김 위원장은 자력 자강의 위력으로 나가는 사회주의 조선의 대진군을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자강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자력갱생 노선의 생활력이 현실로 확증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지나면 새로운 길을 갈 거라고 선언한 가운데 자력갱생을 강조한 겁니다. 지난 10월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 자력갱생의 정신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은 2013년 고무부인 장성택 처형과 2017년 핵무력 완성선언 등 이른바 중대 결단을 내리는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북한이 전국 수십 곳에서 콘크리트 토대를 증설하고 있다며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도발 징후가 짙어지면서 미국의 정찰기도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리벳 조인트를 시작으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쐈던 28일 EP-3E 정찰기 등 최근 일주일 동안 항적이 확인된 정찰 비행만 6차례에 달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됐다가 어깨 수술을 이유로 외부 병원에 입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퇴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이제 재수감될 예정인데요. 네, 조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치료를 받고 있었던 서울 성모병원에서 퇴원해서 구치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부가 지난 9월에 왼쪽 어깨 근육이 파열된 것을 감안해서 수술과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입원시키기로 결정했고 그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외출에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2달 반 만에 다시 이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된 건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차가 병원을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통원 치료를 계속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부터 치료를 받았고 재활 치료를 이제 거의 마쳐서 이제 구치소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허리 디스크 등을 이유로 신청한 2차례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모두 불허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 어깨 근육이 파열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과 치료를 위해서 병원 입원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수술과 함께 재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네, 지금 병원에서 나와서 구치소로 돌아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보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말로 정해진 시한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이 오늘 밤 자정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측 대표인 정은보 협상 대사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별협정 틀 내에서의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3차 협상이 파행으로 마무리된 지 2주 만에 우리 측 대표단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일단 예정된 협상은 현지 시각 3일과 4일. 정은보 협상 대사는
협정 틀 내에서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상이 돼야 된다고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요. 이는 미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군의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과 여교의 훈련 비용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정 대사는 다만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연말 시한을 넘길 가능성과 협상 날짜 연장, 미국의 미집행금 문제 등 모두가 협상 대상이어서 결론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 과정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측 대표 간에는 계속적으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 대사는 두 나라가 여전히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협상인 만큼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의회와 언론 등이 한국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나토에 대한 압박에서 보듯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여전해 보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워싱턴 협상도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최근 수십 년간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며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워싱턴 DC에서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국이 동맹에 대해 더 많은 분담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만족스럽거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관련해 미국이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양측이 워싱턴 DC에서 4차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언급입니다. 다른 나라를 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방위비 압박이 한층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탄핵 위기, 내년 재선 시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되짚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있습니다. 관세 부과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는 15일 전에 중국과 무역 합의가 안 된다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야당의 탄핵 공세로 코너에 몰린 트럼프지만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잇따른 강경책으로 연타를 날리는 모습입니다. 중국에 이어 남미 국가들에도 관세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환율 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국 통화에 대한 막대한 평가 절하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운송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무역 전쟁의 전선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6일 플로리다주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전임 행정부들이 부자 나라를 방어하는 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던 한국과 일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을 방문한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독일을 지목해 공평한 목, 마땅히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 2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으로 떠난 트럼프 대통령은 떠나기 전 다시 한번 방위비 인상에 대한 생각을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유럽 동맹들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와 방위비, 이른바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는 양대 지적이자 두 개의 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대통령이 아닌 미국인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돌보는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승리로 이끌었던 샤이 트럼프 표심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미국 내년 대통령 선거, 탄핵 공세가 자신을 옥죄어 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관련 공개 발언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관련 소식 들으셨습니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하면서 이번 방문 목적이 나토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이라면서 이 기간에 야당이 탄핵조사 청문회 일정을 잡은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출국 목적이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에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압박이 노골화됨에 따라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까지 늘리기로 한 상태입니다. 우선 내년 말까지는 1,000억 달러의 방위비를 추가로 분담한다는 계획입니다. Secretary Stoltenberg said that we were responsible. I was responsible for getting over $130 billion extra from other countries that we protect that weren't paying.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이미 1년 전에 계획된 것이라면서 같은 시기에 하원의 탄핵조사 청문회 일정이 잡힌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journeys that we make as president. And for them to be doing this and saying this and putting an impeachment on the table, which is a hoax to start off with. 그는 이륙 후에 올린 트윗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이 고의로 가짜 탄핵 청문회를 나토 정상회의와 같은 날 잡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현지 시간으로 3일과 4일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열립니다. 같은 기간 워싱턴에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러시아 동시베리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가스관 개통식이 현지 시간 2일 열렸습니다. 개통식은 러시아 남부 소치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국 베이징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양국 국경지대의 가압기지를 연결하는 TV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지선인 동부 노선을 통해 연간 38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30년 동안 중국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3분기 국내 경제가 투자와 소비 부진 속에 0%대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이전 분기보다 0.4%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올해 2% 성장에 턱걸이하기 위해서는 4분기 성장률이 1% 이상을 기록해야 합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건설 투자가 전분기보다 6% 급감했고 설비 투자도 0.6%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제 전체의 종합적인 물가 수준을 말하는 GDP 디플레이터가 외환 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3분기 GDP 디플레이터는 마이너스 1.6%로 외환 위기 직후인 1999년 2분기 마이너스 2.7%를 기록한 뒤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역대 최장기 역성장 기록입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국가 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냅니다. 영하권의 강추위 속에 서쪽 지역 곳곳에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추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겨울 시작부터 추위가 매섭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설악산 기온이 영하 15.9도를 기록했고 파주 영하 8.7도, 서울도 영하 5도까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전남 남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12월 말에 해당하는 겨울 날씨입니다.
강추위 속의 서쪽 지역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은 오전 한때 약한 눈이 날리다 잦아들었지만 수원 등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는 여전히 한방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 내일 새벽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겨울 시작부터 찾아온 강추위는 내일 잠시 주춤한 뒤 주 후반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에 서울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마치 1월의 한겨울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일요일까지 때이른 추위가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 오전에는 서울 등 중부 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정부 각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이후 비상조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저감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 대표들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을 향해서 개혁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야 3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도 선거법 개정 처리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는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 선거제도가 반드시 통과가 되어져서 그래서 다음 21대 국회부터는 그래도 좀 더 국민의 의사를 반영을 하고 국민들이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걱정하지 않고 국회의원과 국회가 국민들을 보다 보살피고 살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선거 개혁을 이루어내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각 현재 국회 앞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 대표들과 관계 인사들이 모여서 무선 마이크가 없어서 현재 마비되어 있는 국회 상황 구호 하나 외치도록 한국당을 하겠습니다. 향해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패스트트랙 선거법 즉각 통과시켜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작년 12월 마지막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단식을 하시면서 이 선거제 불꽃을 이어주신 분이고 지금도 가장 앞장서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국회 앞의 상황도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만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마비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시계는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0시를 기해서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법적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언제든 표결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정기국회 종료가 불과 일주일 남은 지금 여야 강대강 대치로 안개 속 같은 국회 상황. 꼬인 실타래를 풀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제1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힘을 합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 그렇죠. 이 선거법 개혁안과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제 사법개혁안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장착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언제든지 사실은 이제 상정해서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가 더 중요한 그런 국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오늘부터 어찌 보면 본격적인 본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패스트 트랙이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게 4개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 안건이 2개고, 그다음에 검찰청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4건인데 이게 지난 4월 30일 날 패스트 트랙 올려졌거든요. 217일 만이라서 뭐 패스트 트랙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기본적인 뭐 방향은 어쨌든 20대 국회 처리한다. 그리고 이번 뭐 정기국회 처리한다라는 게 방침이지만 현재 상태 어쨌든 한국당이 지금 이제 밖에 나가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단식도 끝났는데 이렇게 당무를 복구하셨으면 좋은데 청와대 앞에서 농성 다시 시작하셨단 말이죠. 굉장히 어찌 보면 협상보다는 협상이 아니라 이제 4대 1을 복원해서 그러니까 합의하에 처리는 좀 쉽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걱정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당직자들 이제 교체가 있었습니다만 최고위원 회의를 계속 좀 밖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 청와대 농성했던, 그러니까 단식 농성했던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것도 이제 동력 확보 차원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 사실상 진정한 협상 상대방으로 한국당을 대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처리 앞으로 상정 이후에 표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지만 저희는 약간 다르거든요, 의견이. 지금 사개특위 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견에 따르면 1월 29일, 8일 요 정도에 부의가 된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회의장께서 9월 2일 날 법사위로 와서 90일 채워서 지금 현재 이제 부의 조건에 충족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저희 안은 약간 달라요. 부의가 안 된 걸로 보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부의가 아직은 안 된 걸로 보죠. 왜냐하면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료가 됐잖아요. 만료가 된 이후에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넘어왔어요, 법사위로. 그래서 법사위의 고유 법안이 아니라고 보게 되면 이제 180일이 종료한 이후에 별도로 90일에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 기간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끝나는 기간이 이제 저희는 1월 29일이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의장께서 해석을 하신 것은 뭐 2가지 해석이 있지만 절충안으로 해석하신 게 이제 12월 2일자로 부의가 된다는 취지로 하신 거라서 이 자체부터 약간 해석이 다릅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와서 뭐 저런 얘기를 다시 한다는 거는 오히려 뭐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부의에 대한 해석 권한은 뭐 국회의장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 지난번에도 입법조사처 같은 데서 의견을 내서 어찌 보면 약간 절충안이었죠. 저희들은 뭐 10월 말, 11월 말 얘기했던 건데, 10월 말 얘기했던 건데 뭐 1월 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 지점쯤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서로 타협을 하자는 얘기인데 이제 와서 더 얘기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190여 개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면전에 대비했다고도 볼 수 있었는데 다 이런 걸 좀 감안하고 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198개죠 정확히. 필리버스터를 걸어놨던 건 198개인데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사실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협상안을 저희가 거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거 거꾸로 얘기하면 뭐 저희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소수 야당, 지금 심으로 보면 소수 야당이에요. 소수 야당 입장에서 어떤 안을 냈을 때 그 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실제 협상이 진행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뭐 270석 같은 게 예를 들면은 해당하지 않는다. 공수처법 제정안에 반대하게 되면 그것은 또 협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협상 자세로 저희를 대한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198개 필리버스터를 걸어놨던 이유는 이게 이제 중간에 안건 조정이 의사 일정의 순서 조정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순서 조정하에 선거법 기습부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해당 안건 하나하나별로 제안 설명 이후에 토론 절차를 거친 이후에 표결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딜레이가 될지언정 사실은 표결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 5분의 1 이상의 본회의 개의 조건을 갖춘 한국당이 들어가서 7시간을 본회의장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의장께서는 개의 선언도 하지 않으시고 나머지 의원들께서는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과연 이것이 과연 저 협상의 전향적인 자세로 저희가 평가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안건 전부를 필리버스터 신청한 건 굉장히 패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지금 뭐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만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게 27건이에요. 그다음에 그 수정안 반영된 게 47건이고요. 합치면 24건이 한국당 의원들이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발의한 거에 본인이 필리버스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필리버스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쟁점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 소수 야당이 하는 건데 지금 이 민생 법안들은 198개 중에 유치원 3법 빼고는 다 어느 정도 법사위에서 합의가 되고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한다는 건 필리버스터의 기본 어떤 그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지금 와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5건만 인정해달라. 5건은 어떤 법이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구체적으로 어떤 필리버스터 목적으로 5건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5개만 되면 우리는 시간 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실제로 할 어떤 그 목적이라든지 의도는 맞지 않다. 다른 어떻게 보면 거죠. 지금 양측이 이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게 상대방을 못 믿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선제적인 그 조치를 했을 경우에 이제 도리어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뭐 죄수의 딜레마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그 국회 앞 상황도 보셨습니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이제 현재 그 마비되어 있는 국회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규탄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현재 이제 민주당은 이른바 이제 4+1 협의체 이제 공조를 좀 시동하려고 하는 지금 뭐 사실 이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그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조건이요. 아마 이제 지금 민생 법안 처리하는 게 최고 이제 핵심 조건인데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해라. 그리고 이제 민생 법안 처리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거에 한국당이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4+1을 어쨌든 뭐 그 예전에 이제 패스트트랙을 처음에 논의했던 그 틀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게 주된 취지입니다. 예,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실 오늘 저녁까지 한국당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제안처럼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패스트트랙 처리하라,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이제 필리버스터 처리하라. 그리고 이제 민생법안 처리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로 필리버스터를 처리하면 그 다음에 민생법안 처리하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패스트트랙을 철회하자, 그럼 저희가 협상에 응하겠다라고 수차례 얘기할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5분의 3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동의 얻어서 본인들이 지정해가지고 빠른 절차를 거쳐서 온 거잖아요. 거침없이.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는 마찬가지로 소수 정당이 5분의 3 종결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에요. 이 권한의 범위가 그러니까 법안이 저희가 발의했다고 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필리버스터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데 그래서 철회하라고 하시고요. 저희 예전에 패스트트랙 철회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협상을 위해서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역할을 바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패스트트랙은요. 정말 협상도 많이 했고 5당 간의 협상도 했고 작년 말 합의도 있었고요. 몇 개월간 끌어온 겁니다. 근데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안건 예를 들어서 유치원 3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런 거 인정할 수 있어요. 쟁점이 있는 거니까. 근데 본인들이 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다음에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하겠다.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이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패스트트랙 법안뿐만이 아니고 좀 예산안하고 또 민식이법 같은 그런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그 법안, 기타 다른 그 민생 관련 법안이 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국회 문턱에 이제 걸린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좀 개탄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각 정당들이 사실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감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떤 분명히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그 이른바 이제 원포인트 그 본회의 그 제안에 대해서는 좀 현실성이 좀 시간이 갈수록 좀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결국은 아마 이제 아까 말씀처럼 저희 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일단 필리버스터를 철회해라. 철회하면 그 다음에 이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쟁점이 아닌 거라. 근데 만약에 처리 안 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만약에 민생 법안을 올리면 아마 이걸 갖고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목적했던 대로 한국당이 이걸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안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전제 조건이 일단 필리버스터를 처리하는 게 조건이겠습니다. 근데 사실과 다른 게 원포인트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민생 법안을 그렇게 처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퍼붓기 때문에 상대 당에서 지금 보시면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오로지 그 목적이고 한국당은 막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서로 간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만 상정시켜서 안건 조정 없이, 그러니까 의사일정 조정 없이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찬성을 했어요. 오신환 의원 안에 그러면 대해서. 필리버스터 처리하면 되잖아요. 민생 법안에 대해서. 아니죠. 필리버스터를 전체 처리하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무장해제라는 측면이고. 아니 지금 안건 올라온 198개는 선거법도 아니고 공수처법도 아니란 말이죠. 민생 법안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민생 법안의 범위가 서로 다른 거예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이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어떤 평행선 이런 걸 그대로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예산안은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생 법안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국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양쪽은 이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찾을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본회의, 국회를 여는 그런 방안 아니면은 결국에는 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같이 절충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른바 4+1 협의체를 이제 가동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그 야당과의 협의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내용에 있어서도 좀 최종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두 가지, 그러니까 민생 법안은 뭐 쟁점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공수처 법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이 아마 차이는 뭐 기소 심의위원회를 두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수사관들의 임명권을 누가 두느냐인데 아마 조정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고, 그러니까 뭐 수사권은 당연히 주는 거고 기소권은 제한적인 기소권을 주면서 심의해서 심의하는 형태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결국은 선거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선거법도 지금 근데 대체로 흘러가는 분위기라든지 보면 뭐 250대 50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뭐 서로 양해가 되는 것 같고 250대 50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율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나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여론, 왜냐하면 지역구를 줄이는 게 쉽지 않고 지역구 줄였을 때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동률 비율이지 않겠습니까? 비율도 지금은 이제 어쨌든 50%로 돼 있습니다. 그럼 50%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는 좀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뭐 권역별로 할 거라든지 석패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라 저는 충분히 합의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이제 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민주당이 공조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족수 확보는 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뭐 저희 민주당과 이 뜻을 같이 했던 기존에 이제 저 4당과 무소속을 보면은 한 정족수가 148석인데요. 거기에서 한 15석에서 16석 정도 더 되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164에서 지금 의결 정족수가 14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한 16석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아마 뭐 불가피하게 출석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역구 축소에 따라서 좀 뭐 이탈표도 있을 수 있지만 15석에서 16석 정도의 어떤 그 여유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뭐 가능하다. 결국은 아마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 문제겠지만 제 말씀처럼 지역구를 축소를 최소화하고 연동률도 지금 아마 정의당, 바른미래당, 뭐 평화당 같은 데는 아마 최대한 하겠지만 현재 지금 대안에 올라가는 것도 50%거든요. 이 선을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선이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뭐 4+1에서도 합의가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한국당이 사실은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걸었을 때는 뭐 당연히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제 저지하기 위한 그 목적이었을 텐데요. 지금 보면은 뭐 다른 그 야당도 뭐 저는 규탄 집회 정도까지 이제 열 정도의 상황이 왔고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번 그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부정적인 여론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요.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198개를 전부 다 걸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신속 안건 처리 대상으로 지정됐던 그 안건들이 처리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은 법안들을 보면은 심지어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런 법안들도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이렇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 근데 이걸 이제 그 흐름을 좀 봐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저희가 패스트트랙 지정되고 나서 안건조정위를 구성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묵살당했습니다. 원래 법 조항 해석과 달리.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없어요. 어떤 협상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전부 다 198개를 걸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건 제안 설명 이후에 그다음에 토론 이후에 표결 절차인데 토론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걸어놨다고 다 토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토론도 무제한 토론 아니고 진짜 필요한 토론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를 저희가 나경원 대표가 얘기를 한 건데 민식이법 물론 거기에 해당도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버스터를 실제 진행을 하는 걸 보고 한국당을 비판했으면 그래도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걸어놓은 이후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본회의조차 개의하지 않고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걸어놨다는 것만 갖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198개를 다 하는 걸 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안건 처리 지원을 민생 안건 처리 지원을 한다. 그때 한국당을 비난해도 늦지 않는데 국회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럴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으면서 한국당을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저는 뭐 29일 전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한 거예요. 사실은 나경원 의원도 실수한 거니까 처리하고 지금 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은 사실
한 3분의 1 의원만 출석해도 본회의 자체는 뭐 열 수는 있는 거고요. 5분의 사실. 1, 5분의 1이면 1. 5분의 1이면 열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꺼리고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가 한번 시작하면은 뭐 국회 본회의가 이제 끝날 때까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10일까지 이제 정지시킬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말하자면 야당 의원들이 계속 나와서 이슈를 이끌고 가는 그런 그렇죠. 이제 무대가 펼쳐지는 거니까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이제 거부감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면 네네. 그 해당 필리버스터를 민생 법안을 안건으로 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비판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저희가 신청만 하고 필리버스터를 실제 진행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근데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 한번 시작이 되면 예. 이제 198개 법안이 끝날 때까지 가야 되니까. 예. 물론 이제 회기 끝나면 뭐 좀 다릅니다만은. 그것이 저어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안 한 거란 말이죠. 그럼 시작 안 한 그 측에 국회문을 열지 않았는데 민생법안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난을 뭐 국민이 저희한테 주는 비난은 저희가 달게 받겠지만 네. 민주당이 한국당을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두 분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도 사실은 접점을 찾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예산안은 처리해야 될 것이고요. 민생 법안도 이제 사실은 처리해야 된다는 압박이 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본회의를 열더라도 정기국회가 끝나기 한 전날쯤인 9일쯤 열지 않을까라는 지금 전망이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본회의 끝나고 나서도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은 법안들은 이제 이 정기국회가 끝나면 사실 그 효력은 이제 소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시국회를 시작하게 되면 다시 이제 임시국회 열어서 다시 표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상정해서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네네. 뭐 살라미, 뭐 네네. 쪼개기 네네. 전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살라미 전술이라고 예, 예.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소시지 쪼개듯이 하나씩 예, 하나씩 예. 쪼개가지고 왜냐면 임시국회를 이제 그렇죠. 단기간으로 연다는 얘기죠. 네, 왜냐면 이제 필리버스터는 한 건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표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7건 처리하려면 7번 임시국회를 열어야 된다는 셈이에요. 8번 예. 해야 된다는 셈이니까 앞뒤로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아마 이제 예산안이 물론 지금 종결이 안 됐습니다. 예산안 감액 증액이 종결이 안 되는데 예. 한국당 의원들도 아마 총선을 앞두면 지역에서의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증액 요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고리로 해서 그래도 네. 약간 협상의 여지는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요. 아마 예산안도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그다음에 나머지 뭐 민생법안 뭐 상정이라든지 뭐가 상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패스트트랙 법안이든 민생법안이든 상정하는 정도면 아마 임시국회 이번 정기국회는 끝나지 않을까 보네요. 지금 말씀처럼 뭐 그걸 6일날 할지 7일날 할지 9일날 할지는 사실 10일날은 어렵고요. 네. 6일에서 9일 사이에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사이에 어쨌든 제가 보기에 예산안 심의를 좀 한국당 측에서 협조하고 해서 예산을 고리로 해서 예. 이런 뭐 민생 법안에 대한 어떤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와중에 어제 그 당내 복귀한 황교안 대표 쇄신을 이제 강조했는데 몇 시간 만에 이제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하고 다시 몇 시간 만에 당직자들을 새로 전면 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제 사실은 쇄신을 내걸었지만은 내용을 보면 친황 체제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쇄신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당직자의 면면을 보고 이 인선 자체가 쇄신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렇게 평가를 주시는 것보단 이 인선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보시고 쇄신 요구에 적합한 조치가 있는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싶습니다. 네, 새로 인선된 그 주요 당직자의 이제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전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무총장도 이제 초선 의원이시죠? 초선이지만 이제 창원시장을 2번 했어요. 그래서 예, 사무총장이 당 살림살이를 총괄하기 때문에 예. 행정 경험 있는 분을 아마 발탁을 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초재선 의원이 좀 많은 네. 게 특징인 것 같고 특히 이제 관심을 끌었던 게 여의도 연구원장인데요. 김세현 의원이 맡고 있었던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제 교체가 됐는데 외부 인사가 들어왔어요. 뭐 당내 인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당내 인사 일부가 들어가면 또 중립성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예. 외부에서 평가를 하든 당내에서 평가를 하든 그래서 아마 예. 외부 인사를 발탁한 것 같고요. 여의도 연구원장 교체와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네. 실제 기존에 김세현 의원이 주장했던 부분은 어떤 보수 통합 문제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예. 쇄신보다는 세력 교체 내지 지도부에 대한 성토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묻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세현 의원이 뭐 저희하고도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던데요. 어쨌든 이제
김세현 의원이 그동안 뭐 당의 쇄신을 위해서 해온 얘기들이 있었고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도 있었고요.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면서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여의도 연구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좀 주목되는 그 위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무총장이 당이 전면적으로 세기를 가려 한다. 일괄 사퇴하자 일일이 전화를 했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사실은 이렇게 쇄신을 이제 강조를 했고 혁신이 필요하다 했고 사실은 이제 황 대표 본인도 쇄신을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쇄신의 방법이 현재 있는 어떤 당직을 바꾼다라는 그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당에서 지금 선거 임박해서 할 쇄신은 사실 공천입니다. 근데 공천을 통해서 어떤 쇄신이 일어날지는 공천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어떤 플랫폼으로 현재 인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합과 쇄신의 어떤 절충적인 면을 좀 고려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세현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사실은 통합 쪽에 집중이 돼 있어요. 어떤 빅텐트론인데 그런 한국당 해체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이기는 정당으로 어떤 그 통합을 추진하겠다라는 취지의 황 대표의 대답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응답한 인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좀 시간은 제한돼 있고 할 얘기는 많다 보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여러 가지 뭐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었는 검찰 수사관이 이제 숨졌었던 사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좀 불거지고 있고요. 여야 간의 공방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또 이걸 별건 수사 아니었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실은 뭐 저희들도 뭐 확실한 뭐 근거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검찰 수사 중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울산에서 한번 조사 받았지만 이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이제 심정 압박을 받게 마련인데 어쨌든 검찰 수사 중에 뭔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이분이 사실은 이 수사 어쨌든 그 울산시장 수사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책임자는 아니에요. 실무자가 됐거든요. 이게 뭐 직급이 낮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했더라도 이분이 어떤 법적인 책임질 가능성은 많지 않거든요. 그 위에 뭐 행정관도 있고 그 위에 반장도 있고 그 위에 뭐 비서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시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분이 그렇다면 사실은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된 거는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닌데 그러면 별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일이 없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어쨌든 나는 위에서 시켜서 했다 그러면 되는데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보면 뭔가 어쨌든 압박을 받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의문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사실은 뭐 울산 지검에서 한번 그 조사는 받았다고 하지만 참고인 조사를 이번에 다시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기 3시간 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심한 어떤 강도 높은 이제 수사를 받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와 관련된 좀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일단 울산지검에 수사를 한번 받고 만약에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는데 뭐 좀 강도가 높았다. 그래서 다음에 또 소환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면 좀 뭐 별건 수사 이런 그 어떤 그 의혹이 기규일 만한데 울산지검 수사받고 그다음에 처음 이제 중앙지검 출두하기 직전이었고요. 그렇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휴대전화를 또 이거를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갖고 있고 이 휴대전화에 관련돼서 이것을 뭐 초기화하지 말라라는 이런 보도도 있고 그다음 유서도 남겼는데 그 유서에 별건 수사에 관련된 내용이 일단은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놓고 간 점. 근데 휴대전화에 보면 검찰에서 압박했다는 내용이 만약에 거기 기재가 돼 있으면 이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놨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다면 휴대전화에 있을 법한 특감반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사정들을 어떤 그 호소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검찰이 이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그 문제의 휴대전화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경찰이 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갑자기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 수사 과정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검찰이 수사한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약간 의문을 갖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3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게 오히려 객관적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통상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대부분 경찰이 처리합니다. 경찰이 뭐 제일 먼저 사실은 현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뭐 증거물도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검찰에 올려서 검찰이 수사 지휘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시 검찰이 그걸 압수해 갔다. 이러면 예. 뭔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오해 소지가 좀 있을 그렇죠. 수 오해 있겠죠. 당할 소지가 예. 있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경찰 수사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경찰이 만약에 그 압수물을 갖고 갔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1차적인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게 맞고요. 나중에 아마 재확인을 검찰이 하는 순서로 가는 게 맞다고. 이례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변사 사건 하나의 또 경찰이 맡고 있는 건 변사 사건입니다. 예. 그다음에 검찰이 맡고 있는 거는 뭐 특감반원의 뭐 직권 남용 관련된 이런 의혹이죠. 이 두 가지가 일단 달라요. 근데 휴대전화는 양쪽에 연관돼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일단 변사 사건이 1차 이제 부검이 됐기 때문에 이 변사와 관련돼서는 타살 흔적이 없다라는 게 나온 이후에 바로 이제 직후에 검찰이 압수를 했기 때문에 그 변사 사건 처리와는 일단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인다라는 취지의 생각을 갖고 압수를 했던 것 같고요. 다만 경찰이 협조를 받든가 종결된 뒤에 가져갔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 검찰 수사관이 숨진 검찰 수사관이 어떤 그 별동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청와대 이제 감찰반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의 어떤 별동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라는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실체는 확인된 바는 없고요. 여러 가지 뭐 의혹만 무성한 건데. 그러니까 별동대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 아니냐, 그렇죠. 예. 약간 편법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결국은 이제 민정비서관이 하는 역할이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특수관계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정비서관 밑에도 원래 친인척 관리와 관련해서 4분,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관련해서 2분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있는 거예요. 검찰 출신 1분, 그다음 경찰 출신 1분 이렇게 2분이 있었던 거라 사실은 이제 뭐 마치 이제 별동대라 그러면 원래 직제상 없는 조직을 만든 거 아니냐 하는데 원래 직제상 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과연 민정비서관 역할 안에 범위에 들어오느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른바 이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어디까지가 들어가냐 이런 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당이나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민정비서관도 어쨌든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것이고 민정수석실의 큰 역할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민심을 전달하고 어쨌든 법무적인 일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어쨌든 기관 간의 어떤 법적인 어떤 이해관계 조정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큰 틀 안에서는 민정수석 범위 안에 들어온다. 근데 지금 야당이라든지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민정비서관 역할은 아니지 않느냐. 그건 예를 들어서 뭐 법무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할 일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아마 뭐 비서실 업무 뭐 청와대 업무라는 게 이렇게 탁 한마디로 자르듯이 딱딱딱 정해진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법무비서관도 있고 뭐 부패 비서관도 있지만 민정비서관이라는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딱 친인척, 특수관계인도 딱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민정수석실 업무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울산시장의 측근이 뭐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뭐 이런 게 좀 해당되지 않죠. 이게 예.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통령실 직제에 보면 특감반의 임무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산하에 비서관실 서로 어떤 업무가 주고받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특감반원의 임무라는 게 딱 나와 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 뭐 공공기관 내지 단체 임원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만 해야 돼요. 그분이 민정비서관실에 있든 아니면 법무비서관실에 있든 아니면 뭐 반부패 비서관실에 있든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도록 돼 있어요. 직제에. 그러니까 업무가 문제인 거죠. 분장되는 업무가. 그런데 과연 그 송철호 시장과 관련된 업무들이 특수관계인 업무 범위에 포함이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직제에 보면 직권남용하지 말라는 어떤 주의 의무까지 부과되어 있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비춰볼 때 법령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고요. 민정비서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검경 간에 갈등 관리를 한다. 그 갈등 관리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걸 특감반원을 가서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 나누는 도중에 화면에 이제 속보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내일 나경원 원내대표 재신임 여부를 이제 결정한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10일까지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들이 많고 다른 당과도 이제 협의할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나경원 대표의 재신임을 통해서 임기를 좀 연장하는 것을 의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오전에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그런 소식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국회 상황 알아봤고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이번 의혹에 대해서 주목하는 그런 이유는 과거에도 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또
이게 좀 파장이 커지거나 했었던 뭐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이렇게 불거진 거라면 더더욱 더 실체를 규명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있다면 역시 CCBB를 갈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핵심적인 거, 대통령께서 어제 있었던 수보 회의 때 한국당을 질타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뭐 뼈아프게 저희가 받아들입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현재 있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라라는 말씀을 한마디 더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저는 뭐 검찰이 수사는 할 거라고 보고요. 핵심적인 건 결국은 이 수사의 시작이 선거 관련된 수사 시작됐는지 아니면 누군가 뭐 고소고발이라든지 제보를 해서 시작됐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보라든지 아니면 고소고발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이분은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선거를 어쨌든 개입하기 위해서 수사가 개시했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는 바른미래당의 제안대로 필리버스터의 철회 이후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 나무라고 손가락질할 형편이 되십니까?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정권이 바로 아이들 안전 법안을 야당 탄압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쉴 틈 없이 터져나오는 각종 비리 게이트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면서 남탓과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회법대로 본회의 열고 국회법대로 민식이법 처리하고 국회법대로 필리버스터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회 구태타입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 나무라고 손가락질할 형편이 되십니까?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할 것을 양당에 제안합니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적인 자세를 버리고 열린 자세로 마지막 협상에 나설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적인 자세를 버리고 올해 수능 채점 결과 국어, 영어는 지난해보다 쉬웠고 수학, 나형과 한국사가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정 씨의 경우 문과는 수학, 이과는 지난해보다 쉬웠지만 변별력이 큰 국어가 당락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철회 요구에 맞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전략을 고수하면서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산안 논의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4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늘 자정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는 한국의 분담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우리 측도 합리적 분담을 거듭 강조하면서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백두산 삼지연군 관광지구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정치적 고비 때마다 백두산을 찾은 만큼 이번 방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군은 연일 정찰기를 띄워 대북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4%에 그쳤습니다. 투자와 소비 등 내수가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4분기 1%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면 연 2% 성장 목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은 더욱 추워지고 서울에는 주말에 눈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여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이라며 추진해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가능한 상태가 된 셈인데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패스트트랙 법안의 운명 어떻게 좀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10일까지로 오늘을 기준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 회기 내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도 있지만 여야 합의만 되면 임시회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임시회에서 다뤄야 합니다. 회기가 종료되면 그 다음 회기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임시회를 쪼개서 연다면 각 법안을 표결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 모두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아직은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주요 민생 법안만 다루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며 한국당에 오늘 저녁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5대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무제한 토론으로 결론 내자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상당 대표들은 조금 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지체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남용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을 최후 통첩 시한으로 정했지만 아직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그리고 검찰 소환을 앞두고 숨진 전직 특감반원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계속되고 있군요. 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 대부분을 아직도 검찰이 부르지 않았다고 공격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왜 유독 한국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느냐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숨진 특감반원을 강압 수사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압수수색한 핸드폰에 대해 검경이 함께, 즉 경찰과 함께 포렌식 검증을 할 것도 요구합니다.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 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친문농단 게이트 몸통이 청와대라면서 남 탓과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민 저항이 어느 수준까지 갈지 가늠할 수 없다며 공수처가 생겼다면 숨진 특감반원 휴대전화는 이미 빼앗아 증거를 없앴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원우 별동대가 바로 공수처 축소판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며 한국판 닉슨 게이트가 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논란 당사자인 송철호 울산시장은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명 수사 의혹은 소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외부 병원에 입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치료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어깨 수술을 위해서 외부 병원에 입원한 지 78일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돌아간 뒤에도 통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2달여 만에 퇴원했는데 외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45분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지난 9월 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 지 78일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성모병원 지하 3층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이동했는데요. 가림막 안쪽에서 차량에 탑승해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우리공화당 지지자 10여 명이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찬 차량을 향해 힘내라고 응원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 재수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자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7일 3시간 정도에 걸친 어깨 수술이 진행됐는데요. 당시 병원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왼쪽 어깨를 수술했고 진단명은 회전근개 파열이라며 관절염 등이 동반한 복합 병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깨 힘줄 2개가 완전히 파열돼 수술 이후 재활 기간은 2-3개월 정도 필요하다고도 진단했습니다. 구속 900여일 만에 외출에 나섰던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치료를 마치고 이제 2달 반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구치소 측과 전문의 협의를 통해 통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이와 별도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이 최근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북한이 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미국에 대해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리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은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해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주장하는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묶어놓고 국내 정치 정세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한 잔꾀라고 주장한 뒤 이제 더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며 이른바 새 계산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올해 수능은 수학 나형이 불수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점 결과 국어 영역이 지난해보다 쉬웠고 문과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학 나형이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균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평가원이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는데 문과 계열 수학 나형이 가장 어려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국어와 영어는 지난해보다 쉬웠고 수학 나형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역별로 표준 점수 최고점인 만점은 국어 140점, 이과 수학 가형 134, 문과 수학 나형 149점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국어는 10점 줄고 수학 나형은 오히려 10점 늘었는데 올해 난이도가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고 수학 나형이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영역별로 1등급 표준 점수는 국어가 131점, 수학 가형이 128점, 나형이 135점이었습니다. 수학은 지난 2010학년도 이래 가장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지난해가 국어 불수능이었다면 올해는 수학 나형 불수능이었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90점을 넘긴 1등급 비율이 전체의 7.43%로 지난해 5.3%보다 높았습니다. 역시 절대평가인 한국사의 경우 1등급 비율은 20.32%로 지난해 36.5%보다 16%포인트 낮아 한국사가 의외로 어려웠습니다. 사회탐구의 1등급 표준 점수는 62에서 68점, 과학탐구는 64에서 68점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럼 결국 수학 나형이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겠군요. 네, 이번 대학 정시는 문과는 수학이, 이과는 국어가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입시업체들은 문과의 경우 수학 나형이 1등급 내 최대 점수차가 14점이나 되기 때문에 수학을 잘 본 학생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이과의 경우 수학보다는 국어가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어가 지난해보다 쉬웠지만 표준 점수는 역대 두 번째로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정시에서는 어느 때보다 재수생 초강세가 예상됩니다. 재수생 비율도 28.3%로 2007학년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응시자 48만여 명 중에 재학생은 34만여 명으로 5만 2천여 명이 줄었고 반면에 졸업생은 13만여 명으로 오히려 6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국영수 표준점수 평균을 보면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9점에서 12점 높아 상위권 대학에서 졸업생의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수험생들이 자신의 성적표를 받아보는 게 내일이죠.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내일 오전 9시부터 개별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됩니다. 성적표에는 영역별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자 다니고 있는 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10일까지 각 대학별로 진행됩니다. 정시 원서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가나다군 각 군별로 3일 이상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주균입니다. 경기도 성남 어린이집 등에서 5살 여자아이가 친구에게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피해 아동 부모와 면담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5살 A양의 부모는 지난달 경기도 성남의 아파트 단지와 어린이집 등에서 딸이 친구 B군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 모두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것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를 마비하겠다는 정치적 폭거였다. 소수당의 합법적이고도 평화적인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민식이법이나 유치원 3법 포함한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사실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에게도 집권당으로서 저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의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보다는 여당의 표현이 훨씬 모든 미디어에 많이 뜨고 있다. 국민일보에 보면 여야 민식이법 눈물의 하들짝, 한국당 원인 제공 목소리, 서울신문 한국당 필리버스터는 입법 갑질, 시민단체 규탄, 한겨레 민식이법 볼모 역풍, 한국당 안에서 나경원 무리수,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국민을 공격했다. 한국일보 필리버스터를 막는 한국당 하면서 노컷 뉴스 마찬가지, MBC 라디오 마찬가지고 은중이 제소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중 의원, KBS 9시 뉴스도 우리 입장 한 줄도 안 나갑디다 말이야. 제대로 보고 좀 하시오 좀. 뭐가 정도면 KBS 9시 뉴스에 우리 입장 하나도 안 나가잖아. 예산안이 또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보장된다면 나머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제외해도 좋다는 공식 제안까지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5개 법안 정도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안의 내용, 어떠한 법안이냐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저게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제안하면 신청하면은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서 그걸 의견 토론하는 건 일반적인데, 근데 이렇게 199개 법안에 대해서 신청한 다음에 5개 법안은 어떤 법안인지 말씀하시지 않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불법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여당에 대한 저희의 합법적인 저항의 수단으로서의 필리버스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그 공수처 같은 법에 대해서 한 분씩 좀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시면 어떨까요? 네. 5건 빼놓고 나머지는 다 통과시키자 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5건은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아이고, 협의도 안 된 걸 그렇게. 아무것도 협의 안 된 상황인 중에서 지금 5건만 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정하는 협의가 안 된 걸 가지고 뭐 억지를 부려. 우리가 신청한 것 중에서 그럼. 어떤 걸 처리할 거는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5건을 명확히 얘기해주지 않아서 협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민주당 대변인이야. 뭐야 지금. 겨울에
겨울의 시작부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쪽 지역에는 눈도 내리고 있어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덕수궁 돌담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낮인데도 추위가 여전하다고요? 네, 겨울의 시작부터 정말 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3도로 영상권을 회복했지만 이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0도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은 더 빠르게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는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시고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전 한때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다가 잦아들었고요. 지금은 수원 등 경기 남부와 충청 일부 지역에 한방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5cm, 그 밖에 내륙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 있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에는 밤사이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잠시 주춤한 뒤에 주 후반에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금요일에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마치 한겨울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퇴근길에는 낙상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덕수궁 돌담길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기상 악화로 백령도 일대 파도가 높은 가운데 대형 바지선이 백령항에 정박한 채 여객선 접안을 막아 여객선 승객들이 백령도에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령도 주민들에 따르면 LH 외주를 받아 포스코 임대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대형 바지선은 어제부터 백령항에 정박해 콘크리트 구조물 하역 작업을 하면서 국토부의 항만 점유 사용 허가를 받았다며 다른 선박의 입항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항에서 출발한 하모니 플라워호에 탑승한 승객 수백 명이 백령도에 들어가지 못한 채 높은 파도 속에 바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사전에 강화하는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에 계절관리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당부하고 국회에도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의 비상저감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하여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에도 당부드립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신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오는 2050년 유럽을 탄소 중립 대륙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돈 1,30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곧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럽을 첫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If our common goal is to be a climate neutral continent in 2050 in the European Union, we have to act now. We have to implement the policies now because it is a generational transition we have to go through. 탄소 중립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의 노력을 통해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의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목표를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돈 1,305조 원 규모의 투자 기획안도 곧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딜은 유럽의 새 성장 전략이라며 이를 위해 연구와 혁신,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내년 3월 되돌릴 수 없는 기후 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른바 유럽 기후법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신임 상임의장도 산업혁명과 기술혁명에 이어 이제는 녹색혁명을 이룰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brought our planet to its knees. Now
we need to dramatically change how we do things and revolutionize our approach.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목표를 이루려면 당장 오는 2030년부터 에너지 시스템과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등에 연간 우리 돈 약 228조에서 37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네, 어제 재판에서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 뒤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유정은 계속해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의 사건 추적, 더 사건에서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냈던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영사조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정식 경기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공판에서 고유정이 이제 자신의 어머니에게 했었던 그 얘기라고 하죠. 의붓아들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게 됐는데, 자, 그럼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이제 거짓말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심리입니까? 일단은 이 사건은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사건 때문에 예. 지금 의혹이 됐다가 예. 의붓아들 살인 사건까지 지금 현재 같이 병합돼서 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고유정이가 지금 만약에 의붓아들 살인 사건을 인정하게 되면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내가 친아들처럼 잘했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을 빼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심리를 짚어보고 있는데 고유정이 그 의붓아들 사망 당일에 휴대전화에서 의붓아들과 관련된 가족들의 번호도 다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고유정이가 그 사건, 그러니까 의붓아들 사망 당일날 친척들의 흔적을 다 지웠다는 것 자체는 네. 그만큼 빨리 내 기억 속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의붓아들을 봤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 행동이 즉각적으로 이뤘다고 하는 것은 고유정이가 지금 의붓아들 살인 사건을 부인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황 증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 것이 그걸 좀 그런 행동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렇게 볼 수 그 있습니다. 자체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의붓아들이라고 하는 예. 그 존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유정이가 이런 범행을 하는데 일정 정도 자신의 주장에 의하면 예. 동기를 부여했다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지만 네. 그런 내용들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제 공판이 이제 전 남편 살인 사건 외에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이제 합쳐서 병합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였는데, 이렇게 병합이 돼서 재판이 이루어지면은 뭐 선고가 좀 늦춰져서 나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사건이 병합된다고 해서 예. 뭐 선고 자체가 이렇게 반드시 늦춰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오히려 이걸 분리 재판하게 되면 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네. 다만 이제 고유정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든 의붓아들 사건은 빼야 됩니다. 그래야 감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이 사건을 빼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 측에서도 방어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재판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시비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재판이 언제쯤 결론이 날 걸로 보시죠? 어쨌든 뭐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 보여지죠. 왜냐면 1심 2개월, 뭐 2심도 2개월 있고 또 4개월 걸리니까 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 보여집니다. 지금 고유정 그 변호인 측에서는 이번 이제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해야 된다 요구하면서 그 내건 이제 논점이 이른바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게 어려운 용어가 되겠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뭐냐면 재판장에게 어떤 수사 자료 같은 걸 먼저 제공하게 되면 예. 선입관이 생겨서 편견이 생기니까 네. 그런 걸 배제하고 공소장에는 범죄 상황과 관련된 직접 사실만 간결하게 정리해서 제시해라. 예. 그리고 수사 기록 같은 것은 재판 중에 제출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시간을 좀 더 끌고 가능하면 의붓 사건은 빼겠다라는 전략이 깔려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심리가 뭔가요? 이 원래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 또는 뭐 뇌물죄처럼 주요 범죄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의해서 네. 본인이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안인득이가 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변호인단의 조력이 있었겠지만 본인은 이걸 통해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서 형을 감경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사실 본인이 원했다고는 하지만 뭐 원했을 때는 뭔가 이제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제 원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사실 이제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참여재판이 초창기 2008년도에 시행이 됐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성폭력 강력범죄자들이 이 배심원들에게 내 어린 시절에 불우했던 환경이라든가 예. 또는 정신질환 이런 것들을 피력하다 보면 실제로 형이 감경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강력범들이 이게 많이 붐처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후에 2015년인가 14년도에 그 한 수용자가 그 미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강간 사건인데 네.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하고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오히려 이때 이 사건은 한 5년 이하의 형을 받는 사건인데 12년형을 받았어요. 네. 국민참여재판에서.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는 이런 어떤 그 강력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사례들을 조금 자세히 짚어보고 싶은데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던 저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범죄자들이 있을까요? 국민참여재판과 주로 강력 사건이긴 한데 네.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 생각보다는 안인득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이유가 이 심신미약과 관련된 조현병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많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자기는 이제 변호사연을 통해서 주장을 했던 것이지만 그렇게 뭐 크게 많이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예. 재판 과정을 들어보면은 내내 이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안인득이. 그러면서 유가족이나 피해자에게 뭐 사과하기는커녕 변호인과 검찰 진술하는 도중에 끼어드는 뭐 그런 말하자면 이제 반성의 기미가 좀 없어 보이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던 모양이죠. 그 심리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심리를. 일단은 안인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2010년도에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실제로 조현병 진단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받았는데 이번 1심 선고를 받을 때는 재판부에서 그 조현병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거는 배심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배심원이 총 9명이었는데 그중에서 7명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9명 중에서 8명이 사형을 선고했고 네. 사형 판결을 했고 한 명이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이걸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뭐 의학적으로는 조현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예. 다만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행위 당시에 이 사람이 조현병에 의해서 이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현병이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예. 행위 당시 전후에 예를 들면 안인득이 같은 경우에는 범행 전부터 칼과 이미 휘발유를 준비했어요. 네. 그리고 범행 당시에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서 찔렀어요. 골라서 사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획적 범죄를 본 거예요. 의도적이다. 따라서 이 상황은 흔히 말하는 조현병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예. 본 거죠. 평소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사건 행위 당시의 당시에. 모습. 네. 예. 그게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다. 예. 뭐 사형 판결이 어쨌든 났습니다. 그 이후에 난동을 부렸다고 알려져 있는데 흔히 있는 일입니까? 오늘 그 안인득이가 11시에 그 항소를 했어요. 네.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래서 아마도 2심에서도 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다뤄지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형을 깎기 위해서 예의 바른 태도로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렇게 일부 흉악범들 중에서는 뭐 흔히 말해서 사형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이 막가파식으로 하는 분들이 일부 있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안인득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감형 목적으로 했겠느냐보다는 아무래도 의학적으로는 조현병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 안인득은 이제 1심을 넘어서 이제 2심으로 갈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2심에서 좀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미 이제 2심이 이제 들어갔죠. 항소를 했기 네. 때문에 오늘. 예. 예, 그래서 2심 상태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아마도 그 2심에서도 가장 핵심은 심신미약이었느냐
아니면 이 부분일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지금 사망자만 5명이고 사상자가 총 28명이에요. 예. 이런 경우는 사실은 심신미약만 가지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는 어렵다. 예. 따라서 사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멕시코에서 3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피해자의 증언을 잠시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인걸 영사님께서 면회를 와서 스페인어 배우고 좋지요 라며 미소 짓던 얼굴과 수가 찬 저를 두고 멕시코 검찰 직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던 장면들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간략하게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게 참 이 양 씨라고 하는 분이 멕시코에 있는 여동생이 이제 운영하는 약혼자가 이제 운영하는 그 노래방에 갔다가 네. 그 일종의 인신매매 또는 성착취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금된 상태에서 이제 연락을 했죠. 네. 연락을 했는데 1154일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네. 그 당시에 파견됐던 경찰 영사로부터 제대로 조력을 못 받았다. 예. 그리고 그것이 그 멕시코 법원에서 인정이 돼가지고 예. 올해 3월 3일 날 출소를 하셨어요, 이분이.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화가 많이 나신 거죠. 왜냐하면 내가 타국에 가서 우리나라 영사로부터 조력을 못 받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고, 특히 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현지어를 잘 모르는 통역사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다가 잘못된 서명을 하신 거예요. 이게 증거로 활용이 되는 바람에 네. 억울한 예. 옥살을 하신 거죠. 예. 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이런 일이 사실은 뭐 비슷한 사례가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적도 있었고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한데 종종 일어난 일인가요, 또 이게? 글쎄 뭐 영화로 나올 정도면 예.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특이하기도 하고 예.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겠죠.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외국에서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한 한 연간 한 13,000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가서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실제로 55개국이 한 60명 정도 경찰관이 영사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적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종종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은 네. 아무래도 외국에서 있을 때는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해서 특히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영사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네.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라는 의구심을 갖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사 조력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올해 1월 달에 그 재외국민 그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이제 공포가 됐고요. 네. 2021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보면 형사 절차나 재외 국민의 범죄 피해 및 사망, 그리고 미성년자인 또는 환자인 재외 국민의 보호 또는 재외 국민의 실종, 그밖에 뭐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는 유실물 처리, 여기에 영사의 조력을 받도록 명문화해서 네. 법이 시행이 됩니다. 네, 이게 좀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이제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 셈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이런 사건들도 분명히 또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 공론화가 앞으로도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경기대학교 공정식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